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비전공자의 실리콘밸리 진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보이다시피 이제 신생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들이 한국에 우죽순 생기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하다가 나중에 이게 저물러 가면 프로그래밍도 아닌 통계도 아닌 애매한 전문성으로 불리해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미국에서는 그게 되게 오래된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계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빅데이터다, 뭐 데이터 사이언스다, 인공지능이다, 뭐 머신러닝이다, 이런 키워드가 이게 한국에서 요즘 막 날린 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좀 돈이 된다는 거 알고 이제 갑자기 막 신생 학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어서 이게 이러다가 이게 유행처럼 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드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든 머신러닝이든 빅데이터든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했어요. 거의 1970년부터 막 연구했던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서는 막 이렇게 핫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핫해진 게 아니냐면은, 미국은 이 로드맵대로 이 컴퓨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로드맵대로 가는 거예요. 1970년대에 이런 연구를 쭉 해놓고 계속 숙성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슈퍼컴퓨터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는, 상용화는 좀 나중에 될 거다 생각하면 천천히 연구를 해 나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달로, 자, 예전에 1970년대에 쓰던 개인용 컴퓨터보다 지금 요즘 나오는 전자계산기가 더 좋잖아요. 그런 겁니다. 요즘 그렇게 컴퓨터 성능이 발달해서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정도의 컴퓨팅 능력이면은 거의 1960년대 70년대에 대기업에 쓰던 슈퍼컴퓨터 서버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게 미국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 세계에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빠르게 직감한 한국이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인공지능 학과, 빅데이터 학과,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막 만들고 있어서 이게 엄청난 유행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공부해야 이제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이게 갑자기 막 핫해진 트렌드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서서히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폭발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불고 있는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80년대에 한국에 불어왔던 영어 열풍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영어 열풍이다, 막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야 된다. 그때 막 한국에 80년대 올림픽 하면서 세계에 이제 선보이게 된 거죠. 한국의 산업이. 그래서 그때부터 급성장하면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는 영문과 나오면 되게 좋았어요. 갈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2023년에 영문과 나오면 뭐 딱히 잘 나가는 거 없잖아요. 왜일까요? 이제는 영어는 다 기본으로 하는 시대예요. 영어를 따로 뭐 영문과에서 배운다기보다는 대학에서는 뭔가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빅데이터다, 머신러닝이다, 데이터 사이언스다 막 한국에서 난리지만, 이게 한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 인기라고 해서 막 가면 이거 영문과, 1980년대 영문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문과 취업 잘 되더라 해서 가면은 당시에 사람들은 잘 됐겠죠. 1980년대 한국이 막 급성장하는 시대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분들이 그때 영문과 나온 사람들은 뭐 자기
영문과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어가 필요한 곳에 가서 그 회사에서 뭔가 영어를 통해서 무역을 하든 영어로 해서 뭔가 하는 쪽을 하나 잘해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뭐 인공지능 시대다, 빅데이터 시대다, 데이터 시대다 하지만 그래서 수요가 있긴 맞아요. 수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배운 그 빅데이터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통해서 뭔가 본인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템이 뭐냐는 거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을 뭐 요즘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대단한 전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는 다 인공지능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거 알고 있어요? 요즘에 앞으로 나올 PC 운영체제는 뭐 노트북이나 여러분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면은 인공지능이 기본 탑재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컴퓨터 쓰려면 어떻게 했죠? 마우스랑 키보드로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하고 지우고 뭐 화면 해상도 맞추고 뭐 인터넷에 어디 들어가고 뭐 기본적으로 뭐 가입하고 요런 걸 할 줄 알아야 이제 나 컴퓨터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 버튼만 누르면 이제 컴퓨터한테 나 이런 프로그램 필요한데 찾아줘 하면 찾아주겠죠. 그러면 다운로드 해줘 하면 해주겠죠. 설치해줘 하고 해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이거 안 쓰니까 이거 제거해줘 이렇게 다 말로 다 해주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는 게 점점점 메리트가 없어져죠. 예전에는 1980년대 이럴 때는 뭐 아시다시피 그 뭐 좀 나이 드신 분 알겠지만 취업할 때 말이죠. 컴퓨터 할 줄 아냐 이런 거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워드 프로세서 할 줄 아냐 뭐 그런 거 뭐 스프레드시트 쓸 줄 아냐 굉장히 핫한 시대인데 요새는 뭐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할 줄 안다고 해서 메리트가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도 본인이 데이터 분석 지금은 데이터 분석 막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뭐 학원 다녔다 자격증 있다 공부했다 하면은 이제 뭐 알아주겠지만 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누구나 할 줄 아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님이 뭘 전공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가지고 뭘 공부했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로 돌아가 볼게요. 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막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 자체를 전공하는 게 그래서 컴퓨터 자체를 개발하는 전공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그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분석해내는 거 그 아이템을 또 잘 잡으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님이 단순하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했다고 쳐봐요.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견해내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툴 같은 거를 미국에서 개발하겠죠. 미국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대학원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다가 릴리즈해서 이 세계적인 원천 기술을 가져가겠죠. 그럼 한국 같은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툴이나 프로그램 랭귀지 뭐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구매해다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그 공장에다가 카메라랑 컴퓨터 갖다 놓고 그 라인을 카메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뭐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죠. 그게 다 생산돼서 나오는 라인을 따라가는 그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라인에서 인라인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에 예전에는 사람이 라인에 앉아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뭐 현미경 같은 걸로 샘플 랜덤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현미경을 보면서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과 카메라가 한다는 거죠. 한국은 그런 식으로 응용 쪽으로 많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아이템은 사실 제조업을 서포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게 원천 기술이 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뭐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 했다, 뭐 인공지능 했다 하면 이게 원천 기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미국이 항상 가지고 있고 그거 하는 툴을 사다가 한국에서는 뭔가 물건을 가공할 때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반도체를 최종 품질 테스트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냐, 아니면 뭐 자동차 기계 부품을 테스트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어쩌다가 운 없어서 뭐 중소기업 조그만한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수도꼭지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 데서도 뭐 컴퓨터 비전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사용해서 뭐 양품, 뭐 불합격품 이런 거를 하겠죠. 그럼 단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도 별로 안 높겠죠. 그러니까 연봉 높으면서도 굉장히 괜찮은 응용기술 분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핫한 쪽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의사들 연봉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병을 환자가 왔을 때 의사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환자가 왔을 때 간호사가 뭐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샘플만 채취했어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피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뭐 병을 진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요런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실 원천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 병을 진단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판매한다. 그럼 돈 엄청 벌겠죠. 이렇게 원천 기술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님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안 하고 뭐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무슨 아이템을 할 것인가, 이게 뭐 사람의 건강, 병 진단을 하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에서 양품, 가품을 가르는 뭐 그런 반도체 공정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건가, 아니면 뭐 중소기업에서 뭐 조그만 그냥 동네 중소기업에서 뭐 그런 뭐 있겠죠. 뭐 전선 만드는 공장, 그러면 뭐 구리 피복이랑 구리의 두께에 뭐 그런 나름 스펙이 있겠죠. 그거를 만족하는가, 뭐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비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 비싼 쪽으로 가다 하다 보면은 이제 비싼 아이템이 좀 있죠. 인간의 몸 얼마나 비쌉니까? 인간의 몸 의료비 얼마나 비싸요. 뭐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그거를 조기에 진단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암을 좀 조기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엄청난 의학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비행기라든가 우주선 같은 거, 이런 거 우주 항공 쪽으로의 데이터 분석 괜찮죠? 왜냐면 우주선 뭐 비행기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의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물건 단품 가치가 비싸야겠죠. 요즘 뭐 핫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뭐 예를 들면 제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런 반도체 공정을 또 데이터 분석해도 되겠죠. 뭐 이런 쪽으로 고부가 가치의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분야는 바이오입니다. 의료 쪽이 진짜 고부가 가치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뛰어들기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쓰는, 혹은 환자들 데이터, 혹은 뭐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컬렉션 하겠죠.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님이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면서 생물학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죽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활용하려면 이제 바이오 쪽의 데이터 사이언스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는 하나의 툴이고 그게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메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님이 무엇을 분석해 낼 것인가, 그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그 타겟 오브젝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 쓰여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의 뭐 스마트폰 회사에서 스마트폰 만들 때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설계만 하고 아시아에다가 제조 하청하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제조 하청할 때 공장에다가 그 인공지능으로 막 데이터 분석하고 막 그런 툴을 막 이렇게 설치해 놓고, 어차피 니네 우리 하청업체니까 우리한테 데이터 제공해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스마트폰 부품을 효과적으로 만들 때도 데이터가 쓰여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분유 회사도 있거든요. 분유, 실리콘밸리 분유 회사도 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분유 회사를 뭐 애기들 뭐 분유나 만드는 뭐 그런 중소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유 회사는 첨단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몸에 흡수가 잘 되면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유, 이런 개발하면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기 때문에 그 실험 원인, 어떤 새로운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적용했을 때 그것이 인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까. 물론 아이 가지고 실험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뭐 동물 실험이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실험을 대행해 주겠죠. 뭐 분유에다가 어떤 새로운 뭐 테크놀로지를 가했을 때 그게 어떻게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겠죠. 그럼 동물 실험으로 다 모아둔 그 컬렉트한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석해서 어떤 인자가 효과적이었다 이런 거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그런 분유 회사, 뭐 그리고 여기 뭐 우주 항공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각종 우주 항공적인 기술, 뭐 예를 들면 항공기에서 뭐 어떤 인자를 변형시켰을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이 될 것인가, 다 데이터 분석이죠. 그것도 또 그들이 또 생산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나 전투기, 뭐 우주선 이런 거를 생산하는 라인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가 또 있겠죠.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방 기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그런 쪽으로 이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뭐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많고, 뭐 그런 데서 필요한 것도 또 데이터 사이언스지만, 또 SNS에서 또 유저 데이터, 유저가 어떤 컨텐츠들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미디어 회사들도 많죠. 요즘 어떤 성향을 가진 뭐 특정 성별과 나이대 가지고 어떤 성향의 뭐 미디어를 좋아한다, 콘텐츠를 좋아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콘텐츠 장사할 때 또 데이터 분석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쓰이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반면에 좋은 게 있고 별로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이 바닥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회사 되게 많은데 어떤 회사 가면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박봉에 일이 많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실리콘밸리에서 맨날 야근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없는 거예요. 별로 원천 기술이 별로 없고, 그냥 뭔가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 서포트하는 정도면은 야근이 많고 박봉이겠죠. 반면에 저는 굉장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다니는 회사들은 같은 실리콘밸리 바닥에 있어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왜 널널할까요? 이 업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널널하게 일하면서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그 회사가 하는 아이템이 굉장히 하이 레벨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널널하게 살 수 있겠죠. 반면에 누군가에게 원천 기술 누군가가 있고 본인이 다니고 회사는 그 회사의 하청업소로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힘들겠죠.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뭔가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걸 서포트하는 거는 별로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래서 다 좀 별로예요. 왜냐면 원래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뭔가 쓰일 때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데, 한국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서포트하는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 구조는 보통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설계 도면과 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그러거든요.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의 이 IP를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한국 대기업 사장이나 임원들이 그 IP 좀 우리한테 대여해 주세요 하고 라이센스 비용을 냅니다. 뭐 1년에 몇천억 이렇게 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가져온 설계도를 가지고 한국에서 공장을 돌려서 뭔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원천 기술이 없는 거죠. 포커스는 뭐예요? 그러면 제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제조를 잘 하려면 결국에는 그 양품 비율, 그러니까 투여한 그 재료 대비에 품질이 좋은 양품의 비율이 높아야 돼. 이걸 수율이라 그래요. 수율을 높이는 데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여기에 쓰여요, 한국에는. 그래서 어떤 원자재를 넣었을 때 분량이 제일 많은지, 원자재 A, B, C, D, 뭐 A 회사, A 하청업체의 원자재, B 하청업체의 원자재, C 하청업체의 원자재, D 하청업체의 원자재가 있을 때 어떤 회사께 가장 분량률이 낮고 빨리 만들 수 있는가, 이거를 데이터 사이언스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공장 라인 가면 요새 카메라 다 달려있고, 그리고 그 넣는 원자재에 란 넘버라고 해서 란 넘버를 다 트래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카메라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렌즈는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일본 회사 중소기업 A 렌즈가 있고 B 렌즈가 있고 C 렌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 부품 옆에 이렇게 현미경 자세히 보면은 막 바코드가 레이저로 마킹돼 있어요. 란 넘버 다 트래킹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느 회사 건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실리콘에 붙여요. 그러면 이 실리콘은 어느 회사 건지 다 란 넘버가 옆에 레이저 마킹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완성품 중에 분량이 났어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이용해서 이 완성품 어셈블리에서 분량의 원인은 어떤 파트고 그게 어느 하청업체 거고 그 원자재 수급이 어디서 됐는지 요걸 트래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인은 쟤다 해가지고, 그러면 쟤네 회사는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서 빼야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결국에는 제조업을 서포트하는 데 쓰이는 게 한국이에요. 반면에 미국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원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원천 기술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하는 자체에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자 데이터를 연계해서 병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들은 이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메인 기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한 친구들은 슈퍼컴퓨터나 뭐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 시스템 개발자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죠. 반면에 응용기술 쪽은 이제 살짝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낮은 B급의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A급의 시장보단 B급의 시장이 사실 진입하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쉽고 경쟁도 덜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B급의 시장, 즉 응용기술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중소기업에서 전선 피복 만드는 거, 뭐 그런 걸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 부가가치가 낮겠죠. 연봉도 별로고 야근도 많겠죠, 딱 봐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병원에서 병 진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서의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분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딱 봐도 퇴근 빨리 하고 잘 안 잘리고 딱 그러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부터 굉장히 알아봐야 할 것은 미국에서 뭐가 부가가치가 높냐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막 비교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맥한더부이랑 마징가 제트랑 싸우면 누가 이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누가 이겨? 이거 계속 해보셔야 돼요. 자, 봐봐요.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핫한 인공지능 분야가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 사실 그거 다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왜일까요? 자율주행 차가 제대로 운행을 하려면 도로에 대한 정보 그 데이터가 다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도로를 분석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서 필요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연봉이 높고 워라밸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병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병과 어떤 약품의 상관관계를 데이터 사이언스로 분석하는 엔지니어가 연봉이 높고 워라밸이 괜찮을까? 요거를 계속 초등학생처럼 계속 비교해봐야 돼. 뭐가 괜찮을까? 뭐가 괜찮을까? 뭐가 괜찮을까? 요게 결국에는 님이 나중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거를 님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하나의 툴일 뿐이고 어떤 아이템을 다루느냐가 결국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초딩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괜찮은지 계속 비교해 보세요. 계속 우열을 가려야 돼요. 우열을. 뭐가 괜찮다, 안 괜찮다. 그 과정을 어떤 아이템이 괜찮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시고 전문가도 많이 만나보시고 우열을 가르는 일들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열을 가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똑같은 학교 나오고 똑같은 전공해도 나중에는 뭐 연봉이라든가 워라밸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아이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아이템.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이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국 사람들이 이 쫄딱 망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 한국에서 석사 마치고 미국에 박사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에 석박사 다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석사 하면서 미국에서 뭐가 핫한 기술인지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우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했겠죠. 근데 한국이라는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우열을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메모리 칩을 하는 게 좋을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까? 배터리를 하는 게 좋을까? 한국에서는 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뭐 요 정도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범위가 되게 넓은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뭐 CPU를 할까, GPU를 할까, 아니면 뭐 유전자 조작을 할까, 뭐 아니면 제약 회사를 할까. 미국에서는 이 초이스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을 좀 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계속 분석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제가 큰 그림을 하나 드리자면 병원에서 병을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왜냐면 이 병원에서 병의학 연구를 위해서 오가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힌트 하나 드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님이 또 해보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 분야 또 파면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심지어 백신 만들 때도 우리 지금 코비드에서 이 백신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뭐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에서부터 맞으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이 거의 미국 위주로, 미국에서 만든 테크놀로지 위주로 전 세계에 보급됐던 것도 사실 미국의 이 데이터 사이언스 능력 때문이에요. 어떤 인자의 그런 바이러스 기술을 사용했을 때 생명체에게 어떤 면역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요거 다 데이터 사이언스로 엄청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 생물학 연구하는 그 항체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도 실력이 있었지만 그거를 데이터 사이언스가 다 뒷받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빠르게 뭔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할 건지, 그 원천 기술을 뭘 할 건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